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온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62의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문일 수도, 혹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거울 같은 지침이 될 수도 있는 이 기록은 한 개인의 내밀한 고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이며 시청자 여러분의 정서적 공감을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년의 고독과 그 끝에서 발견한 작은 빛에 대한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께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외곽,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200평 남짓한 대저택에는 오늘 하루 종일 무거운 침묵과 음식 냄새가 교차했습니다. 남편의 3주기 제사였습니다. 40에 넘게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며 정희는 단 한 번도 제사상 차리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40가지가 넘는 음식을 직접 장만하고 까다로운 친척들의 입맛을 맞추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는 것. 그것이 정희가 배운 도리였고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대문을 나서고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잦아들자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지독한 고독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정희의 눈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아들 재민은 회사 일이 급하다며 제사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고 해외에 있는 딸 서연은 짧은 영상 통화로 미안함을 대신했습니다. 그 많던 사람 중에 정희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을 살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정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62, 이제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곁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성벽을 쌓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문득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이 거대한 성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찬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참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주책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기척의 주인공은 이 집에서 15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온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제사 뒷정리를 돕느라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도연이 정희의 뒷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모님,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릴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담백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친척들이 내뱉었던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는 그 어떤 말보다 도연의 그 한마디가 정희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오직 그녀의 상태만을 살피는 다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눌렀던 오열이 터져 나오며 정희의 어깨가 사정없이 들썩였습니다. 15년이나 봐온 기사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창피함이 밀려왔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당황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다가와 거실 테이블에 놓인 티슈를 몇 장 뽑아 정희의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견뎌주었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에서 정희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불빛이 켜진 기분이었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정희는 젖은 눈을 들어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특수부대 소령 출신이라 들었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미안해요, 김 기사님. 내가 너무 못난 모습을 보였네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사과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주황빛 노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연하다는 그 말. 울어도 된다는, 힘들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노을에 물든 그의 옆모습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15년 동안 거의 매일 보아온 얼굴인데 왜 이제야 그의 눈빛이 이토록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희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단순히 정리를 더 하겠다는 뜻일 텐데도 가슴 한쪽이 따뜻하면서도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62의 나이에 느껴보는 이 낯선 떨림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 같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김 기사의 그 낮은 목소리,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라던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62이라는 나이는 감정이 무뎌지기에 충분한 세월이라 믿었건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이 낯선 파동은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에는 보름달이 차갑고도 아름답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15년 전 도연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47이었던 정희는 엄격한 시어머니의 수발과 사춘기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하게 새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군대 후배라며 믿을 만한 사람이니 편하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나타난 도연은 39의 젊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지금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소령까지 지냈다는 도연은 늘 절제된 몸짓으로 정희의 뒤를 지켰습니다. 정희가 시어머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남몰래 차 뒷좌석에서 눈물을 훔칠 때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려 정희가 좋아하는 빵집 앞에 멈춰서곤 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가 건네준 갓 구운 빵 봉투의 온기는 정희의 언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그렇게 침묵으로 정희를 지켜온 그림자였습니다. 5년 전 남편 태준이 회사에서 쓰러졌던 날도 기억납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우던 정희의 시선 끝에는 항상 도연이 있었습니다. 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복도 끝에서 꼿꼿한 자세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정희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그의 눈빛은 혼자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정희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정희는 부석거리는 얼굴로 아래층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도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뒷정리를 하다 거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는 그는 정희를 위해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왜 여기까지? 이런 건 제가 해도 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숟가락을 놓으며 정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깊은 눈동자에 부딪혀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딱딱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동안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희 씨로서 드셔주십시오. 정희 씨, 15년 만에 처음으로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연기가 정희의 눈시울을 다시 붉게 물들였습니다. 15년간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남자의 마음이 이제야 정희의 삶 안으로 깊숙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기사, 아니 도연이 내뱉은 정희 씨라는 세 글자가 텅 빈 부엌 안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수만 번도 더 불렸을 이름인데 이상하게 이 남자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처럼 낯설고도 감미로웠습니다. 정희는 가슴 한복판이 간지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도연의 단단한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반응을 살피듯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다운 꼿꼿한 자세였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커다란 손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강인해 보이는 남자 역시 자신만큼이나 두려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도연 씨,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김 기사님 말고 도연 씨라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미풍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 끝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기사가 아닌 남자의 미소였습니다. 네, 정희 씨. 저도 이제는 사모님이 아니라 정희 씨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도연의 고백은 정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려준 이 소박한 밥상이 40년간 받아온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15년간 어떤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을 지켜봐 온 것일까? 식사를 마친 도연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넓은 등과 듬직한 팔뚝, 군인 출신 특유의 절도 있는 움직임. 5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그의 모습에서 정희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 태준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오직 한 남자로서 그를 탐색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도연이 가방을 챙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퇴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정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62의 안주인이 아닌 사랑에 목마른 한 여자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도연 씨, 오늘 저녁에 다시 와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저녁을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정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충직한 기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찾아올 때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그는 저택의 무거운 문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뜨거워진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연이 떠난 저택 위로 낮은 구름이 들이우더니
이내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태준과 함께했던 40년 세월 동안 비 오는 날은 그저 외출이 번거로운 날이거나 남편의 구두가 젖지 않게 수건을 챙겨야 하는 긴장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정희에게 비는 낭만이 아니라 치워야 할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외출 채비를 마쳤습니다. 기사가 운전해주는 뒷좌석이 아니라 스스로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도연에게 대접할 갈비찜 재료를 직접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트에 들어선 정희의 발걸음은 생전 처음 소풍을 앞둔 소녀처럼 가벼웠습니다. 장바구니에 고기와 채소를 담으며 정희는 도연의 식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5년간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랐습니다. 남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이토록 설레는 일이었던가요? 40년간 의무감으로 차려냈던 수천 번의 상차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든 정희가 대문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저택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빗물에 어깨가 젖은 채로 그는 정희의 짐을 낚아채듯 받아들였습니다. 사모님, 아니, 정희 씨, 이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오십니까? 전화를 하시지 않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정희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정희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맺힌 정희의 얼굴이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마주하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해주고 싶어서요. 도연 씨가 맛있게 먹어줄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안 무겁던걸요.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서서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좁은 우산 속에서 어깨가 살짝 스칠 때마다 정희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빗물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남자의 묵직한 채취가 정희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저택 현관에 들어서자 도연은 젖은 수건을 가져와 정희의 머리부터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커다란 손길이 정희의 머릿결을 스칠 때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단 한 번도 정희의 젖은 몸을 먼저 닦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정희의 눈동자에 고정된 채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을 때리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분주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40년간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수천 번도 더 서보았던 부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공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리가 아니라 오직 한 남자의 입맛을 생각하며 정성을 쏟는 일은 정희에게 생소한 기쁨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부엌 언저리를 서성였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답게 늘 꼿꼿하던 그였지만 정희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가 무거운 냄비를 옮기려 하자 재빨리 다가와 큰 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대신 거머쥐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가볍게 맞닿았습니다. 어머, 도연 씨. 뜨거운데 조심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정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도연은 냄비를 안전하게 가스레인지 위에 내려놓고도 정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조리대 앞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밀착되었습니다. 도연에게서 풍기는 빗물 섞인 묵직한 채취와 정희의 살결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분내음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정희는 뺨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칼질에 집중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15년간 운전대만 잡았지. 정작 정희 씨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정희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40년 전 시집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희에게 부엌은 고독한 전쟁터였습니다. 남편 태주는 부엌일은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 여겼고 아들 재미는 차려진 밥상을 받는 것조차 바쁘다며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정희의 수고로움을 고생이라 불러주었습니다.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썰어두었던 파를 냄비에 넣으며 슬며시 웃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옆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창밖은 어둠에 잠겼지만 부엌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희의 앞치마 끈이 느슨해진 것을 고쳐 묶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희의 허리춤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누군가 내 옆에서 이렇게 있어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아니, 처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정희의 솔직한 고백에 도연은 멈칫하더니 이내 정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가슴팍과 뜨거운 체온에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엌의 온기는 단순한 요리의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추위를 단번에 녹여버릴 듯한 생애 처음 마주하는 남자의 진심 어린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도마 소리보다 더 크게 부엌 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거대한 저택의 외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희가 정성스레 준비한 갈비찜과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평소라면 자식들과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입맛조차 없었을 자리였지만 오늘 밤 정희의 앞에는 오직 한 남자, 도연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채웠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을 채우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욱 짙게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정희가 차려준 음식을 한 점 입에 넣더니 한참을 씹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운전석 백미러를 통해 보아온 사모님의 뒷모습, 그 고단함이 담긴 맛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잔을 들어 정희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금소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정희는 와인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기운이 그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정희의 입술을 열게 했습니다. 도연 씨, 나 사실 40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늘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지. 그냥 정의인 적이 없었거든요. 정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 태중과의 의무뿐이었던 잠자리,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중 속에서도 웃어야 했던 가면 같은 삶,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 한 방울이 와인 잔 속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정희의 곁에 앉아 그녀의 젖은 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정희의 가느다란 손 위로
자신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얹었습니다. 15년간 차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던 그 손이 이제는 정희의 영혼을 어루만지듯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민을 넘어선 한 남자가 여자를 향해 보내는 뜨거운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제 눈에는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저 아름다운 정희 씨일 뿐입니다. 기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도연의 고백은 정희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62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 허락되는 것인지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 정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눈앞의 남자가 주는 온기뿐이었습니다. 정희는 홀린 듯 도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손을 뻗은 것은 정희였습니다.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 정희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에게 밀착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엉키고 심장 박동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저택의 거실은 세상과 단절된 단 하나의 섬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정희의 이마를 지나 떨리는 입술에 닿았습니다. 40년의 갈증을 한 번에 씻어내려는 듯 키스는 깊고도 간절했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저택의 밤을 깨우며 금지된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빗소리는 어느덧 아득한 먼 곳의 울림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40년간 수만 번도 더 오르내렸던 이 계단이 오늘따라 왜 이토록 길고도 가파르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은 도연의 손바닥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 왔고 그 열기는 정희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문 너머는 남편 태중과 40년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의무와 형식, 그리고 고독만이 가득했던 그 방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정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정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오직 당신 자신으로만 있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진실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침실 안으로 창밖의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다운 단단한 가슴팍이 정희의 등에 닿는 순간 정희는 비로소 40년간 걸치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연의 커다란 손이 정희의 볼을 감싸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주 보게 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정희의 얼굴은 6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맑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러우면서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렬한 소유욕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나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내일이 오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죠? 무서워요. 정희의 가냘픈 목소리에 도연은 대답 대신 정희의 이마에 깊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침대에 눕혔습니다. 폭신한 침구 위로 정희의 몸이 가라앉고 그 위를 도연의 묵직한 체온이 덮어왔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늘 명령이거나 마지못해 치러야 하는 의례 같았지만 도연의 몸짓은 정의의 존재 자체를 갈구하는 남자의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웠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정희의 목선을 지나 쇄골로 내려앉을 때마다 정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전율의 몸을 떨었습니다. 40년간 닫혀있던 정희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62의 안주인이 아닌 오직 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로서 정희는 도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로 엉켜 끊임없이 출렁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침실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의 거친 숨소리와 정희의 억눌린 신음이 달빛 섞인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정희는 드디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든 새벽빛이 정희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40년간 익숙했던 차가운 침대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전해오는 묵직하고 뜨거운 체온. 정희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도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늘 꼿꼿하게 날이 서 있던 그의 미간이 잠결에 부드럽게 풀려 있는 모습이 생경하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연의 굵은 팔뚝을 만져보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단단한 근육이 손끝에 닿자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62의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태준과의 부부 관계는 늘 의무적이거나 메말라 있었지만 도연과의 밤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희의 주름진 손마디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켜 가운을 걸치고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부시게 산란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열기가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계단을 내려오다 부엌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희 씨, 일찍 일어나셨군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도연의 낮은 목소리에 정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 침실에서의 그 뜨거웠던 남자가 다시금 정중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숨길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갓 내린 커피 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살짝 스치자 정희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40년 동안 묵었던 먼지를 털어낸 기분이라고 할까. 정말 고마워요. 정희의 솔직한 대답에 도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다가와 정희를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부엌 조리대 앞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남편 태준과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 속의 다정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뒷덜미에 코를 묶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침 햇살보다 더요. 제가 15년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를 겁니다. 도연의 고백에 정희는 뒤를 돌아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아침 공기 속에서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사모님과 기사가 아닌 정희와 도연으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그때
저택 밖에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아들, 재민의 차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들려온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은 평화롭던 저택의 유리 성벽을 단숨에 조각냈습니다. 정희는 쥐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은 아들 재민이 한창 회사 업무에 매달려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아들의 방문은 정희의 심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정희의 앞을 막아서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날선 감각이 되살아난 듯 그의 눈빛은 다시 단단하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치고 있는 것은 기사 제복이 아닌 가벼운 셔츠 차림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길 수 없는 밤의 흔적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구두 소리가 거실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드릴 서류가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부엌 입구까지 도달했을 때 정희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 역시 뒤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어선 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정희의 흐트러진 머리칼, 그리고 그 옆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서 있는 운전기사 도연의 모습. 재민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일렁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김 기사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차림으로 어머니 옆에 있는 거죠? 재민의 시선은 도연의 셔츠깃과 정희의 발그레한 뺨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상무다운 예리한 눈썰미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보호하려는 듯 어깨를 펴고 재민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당함이 오히려 재민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상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김 기사, 자네 미쳤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금 자네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밤이라도 보냈다는 건가? 재민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순종적인 어머니로만 살았던 정희를 향한 배신감과 집안의 아랫사람이라 여겼던 기사에 대한 멸시가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난받을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차가운 독설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민아, 목소리 낮춰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진심이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정희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자 재민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내팽개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존경 대신 가문의 수치를 마주한 역겨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내팽개쳐진 서류 뭉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40년 명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 재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룹의 상무로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냉철하게 판단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가문의 수치를 마주한 분노에 휩싸인 사내만이 서 있었습니다. 재민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곁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다운 단단한 기계가 재민의 분노 섞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이 재민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쳤습니다. 재민은 다시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62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그런데 감히 집안의 운전기사랑
이런 추잡한 소문을 만드시다니요? 추잡한 소문이라는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떨며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감정 따위는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잡하다니. 재민아, 내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니? 나는 40년 동안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다. 내 아버지의 아내로, 내 엄마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재미는 어머니의 이런 서늘한 태도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보상으로 기사놈이랑 연애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룹 내에서 제 입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재민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가문의 체면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62의 나이에 느낀 지독한 고독이나 생애 처음 마주한 사랑의 떨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온기가 정희의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정희 씨는 당신의 체면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도연의 일갈에 재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아랫사람이 훈계하느냐는 듯 재민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재민은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고모님께 연락드릴 겁니다. 가문의 어른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실지 기대하시죠. 재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막을 깨웠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도연이 재빨리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자 탐욕스러운 시누이 강숙의 등장이 머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품에 기댄 채 밭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쉴 틈도 없이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다시 한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재민의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는 결이 다른 천박하면서도 권위적인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40년간 정희를 근본 없는 며느리라 부르며 사사건건 괴롭혀온 시누이 강숙이었습니다. 거실 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강숙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조금 전 떠났던 재민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숙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정희와 도연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형님, 내 귀를 의심했지 뭐예요? 우리 집안 운전기사랑 눈이 맞아서 안방까지 들였다면서요? 세상 천지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 강숙의 목소리는 앙칼지게 거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겹다는 듯 코를 쥐어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숱한 전장을 누볐던 도연이었지만 눈앞의 여자가 내뱉는 저급한 언어폭력 앞에서는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강숙 씨, 여긴 내 집이에요.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 피우지 말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희의 단호한 말투에 강숙의 눈등등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와 자신의 눈치만 보며 죽은 듯 살던 정희가 처음으로 맞대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숙은 재민을 돌아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재민아, 들었니? 형님이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런 미천한 기사놈이 뭐가 소중하다고. 오빠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정말. 미천한 기사 놈이라는 말에 도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강숙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도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강숙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형님, 착각하지 마세요. 형님이 지금 누리는 이 화려한 생활, 이 저택 다 우리 윤 씨 가문 거예요. 저런 놈이랑 놀아나면서 가문 먹칠할 거면 몸만 고이 나가셔야지, 안 그래요? 강숙의 눈동자에는 도덕적 비난보다 재산에 대한 탐욕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체면을 핑계 삼아 정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돌린 채 그 광경을 묵인했습니다. 정의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이 이제는 감옥이 되어 자신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숙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저택의 정막을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정의의 고막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재미는 창가에 서서 어머니와 시누이의 대치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정의에게 그 어떤 독설보다 더 아픈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40년을 헌신해 키운 자식이 침묵으로 고모의 폭언을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의를 절망케 했습니다. 강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와 같은 비열한 뒤틀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숙의 기세에 맞섰지만 강숙은 오히려 그런 도연을 경멸하듯 훑어보았습니다. 형님, 길게 말 안 할게요. 우리 가문, 체면 생각해서 조용히 끝냅시다. 여기 서류 보이죠? 재산 포기 각서예요. 재산 포기라는 단어가 정의의 귀에 박혔습니다. 강숙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기사놈이랑 계속 붙어 먹고 싶으면 이 집이랑 오빠가 남긴 주식, 부동산 다 내놓고 몸만 나가세요. 그게 형님이 저지른 불륜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니까요. 안 그래요, 재민아? 재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모든 것을 바쳐 일궈온 삶이 불륜이라는 추잡한 단어 하나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분노로 인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팔에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정희 씨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니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도연의 일갈에 강숙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그 길을 박았습니다. 협박이라니, 이건 제안이에요. 독이 든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형님 잘 생각해요. 예순둘의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저 기사놈 자취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돈 없으면 그 사랑도 금방 시들해질 테니까. 정희는 테이블 위의 서류와 강숙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침묵하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는 옆에서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주는 도연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거대한 저택과 수천억의 재산보다 지금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이 남자의 거친 손마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희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숙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우는 가운데 정희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숙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거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정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40년 전 꽃다운 22에 이 집 문턱을 넘던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 아래 손끝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지금 종이 한 장의 가치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숙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림 없이 정희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을 따르겠다는 무언의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용기를 느꼈습니다. 62년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최정희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재산 가져가세요. 강숙 씨가 그렇게 탐내던 이 집도 주식도 땅도 다 가져가라고요. 정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단호한 선언에 거실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숙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었고 창가에 서 있던 재민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정희의 이름 석자가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형님, 정말 제정신이에요? 지금 사인한 게 얼마짜린지 알기나 하냐고요. 빈털터리로 저 기사랑 길거리에 나앉겠다니 정말 미쳤구나. 강숙은 당황한 듯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눈동자에는 예상치 못한 횡재에 대한 탐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인한 서류를 강숙의 가슴팍에 밀어넣듯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 재민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아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너한테 엄마는 이 집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일 뿐이었니? 내 행복보다 돈이 먼저인 아들이라면 나도 더 이상 미련 없다. 이제 내 고모랑 잘 살아보렴. 정희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마디가 정희의 떨리는 온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40년간 정들었던 그러나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던 저택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발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뒤에서 강숙의 표독스러운 외침이 들려왔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감옥의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한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정희의 등 뒤에서 40년 세월이 잘려나가는 파열음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의 낡은 승용차에 몸을 싣고 도심의 소음 속을 가로지른 지 1시간 남짓. 차는 어느 오래된 빌라촌의 좁은 골목길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도연은 정희의 짐가방을 챙겨 들고 앞장섰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 복도 끝 도연이 열어준 문 안으로 들어선 정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원룸. 저택의 화장실보다도 작은 그 공간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소박한 책상, 그리고 단출한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40년간 200평 저택의 주인이었던 정희에게는 낯설다 못해 기이한 풍경이었지만 방 안은 도연의 성격답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여기가 도연 씨가 혼자 지내던 곳이었군요. 정말 작고 따뜻하네요. 정희는 낡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풀린 탓인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상처, 신우이 강숙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전 재산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정희의 곁에 앉아 그녀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팍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고동 소리가 정희의 떨림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정희 씨, 많이 무서우시죠? 평생 누려온 것들을 제 손 하나 잡자고 다 버리셨는데 제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낮은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도연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도연의 살냄새와 은은한 비누 향이 가득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거실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오직 두 사람만이 온전히 공유하는 밀도 높은 공기였습니다. 정희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 돈도 집도 다 필요 없어요. 40년 동안 그 넓은 집에서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도연 씨는 알잖아요. 지금 이 작은 방이 내 생애 가장 따뜻한 집이에요. 정희의 고백에 도연은 그녀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 좁은 방 안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낡은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은 공간이 서로의 체온을 더 가깝게 밀착시켜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옷자락을 더듬는 손길은 간절하고도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날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희는 생애 가장 충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단단한 팔이 정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낡은 원룸의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이제 막 찬란한 인생의 아침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좁은 원룸의 창가로 스며든 아침볕이 정희의 눈꺼풀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매트리스는 딱딱하고 방음조차 되지 않아 골목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넘어왔지만 정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개운함의 기지개를 켰습니다. 곁에는 밤새 정희를 품에 안고 자던 도연이 벌써 일어나 작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달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정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해외에 체류 중인 딸 서연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재민과는 달리 늘 살가웠던 딸이었지만 엄마가 집안의 운전기사와 야반도주하듯 저택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이라 예상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다 들었어. 고모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좁은 곳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비난이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민이 고모 강숙의 편에 서서 엄마를 몰아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빠와 크게 싸웠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62의 나이에 내린 그 무모한 결정을 용기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 휴가 냈어. 가서 엄마 얼굴 보고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잘해주는지도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엄마, 미안해 하지 마.
엄마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 있어. 서연의 응원에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0년간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왔던 고독을 딸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정희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정희를 가만히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희 씨, 서연 아가씨가 뭐라고 합니까?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도연 씨. 서연이가 우리를 응원해 준대요. 내 편이 되어 주겠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는 도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 재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아 있었지만 딸의 지지는 정희에게 커다란 구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좁은 자취방의 공기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랍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창밖에 소음이 잦아든 깊은 밤, 좁은 자취방의 낡은 탁등 아래 도연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누렇게 빛이 바랜 봉투 겉면에는 정희가 40년간 보아온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망자왕저가 된 남편 태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춘 채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의 서늘한 촉감에 닿자 잊고 싶었던 저택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비밀을 간직해온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조심스럽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 이 봉투를 맡기셨죠.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당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 뒤에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적인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몇 장과 정갈하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마자 정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윤태주는 모든 부동산과 지분을 배우자 최정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우이 강숙이 주장하던 재산 포기나 법적 복잡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강숙 씨는 내게 재산을 다 내놓고 나가라고 협박했는데 태준 씨가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였나요? 정희는 홀린 듯 남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속에서 태주는 40년간 아내를 외롭게 한 미안함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숙의 탐욕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정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마지막 축복을 남겼습니다. 특히 도연이 정희를 15년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대목에서 정희는 윽하고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감히 사모님을, 아니 정희 씨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질책하는 대신 당신이 혼자 남았을 때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져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갑기만 했던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서 아내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언장은 정희에게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젖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그 저택도 재산도 모두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쫓아낼 권리가 없었습니다.
좁은 자취방의 낡은 벽지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도망치듯 나온 길이었지만 정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인내하며 지켜온 가문이 오히려 그녀를 구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도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로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 밤이었습니다. 낡은 탁상 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정희는 남편 태준이 남긴 유언장을 손이 떨리도록 움켜쥐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무뚝뚝한 가장으로만 알았던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토록 치밀한 배려를 남겼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신우이 강숙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숙이 주장하던 모든 권리가 허상이었음을 증명하는 공증 도장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이 비밀을 품고 정희의 곁을 지켰을 도연의 마음이 뒤늦게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기사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 씨, 강숙 씨가 내게 했던 말들, 재산 포기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던 그 협박들,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나를 내쫓으려고 꾸민 연극이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함으로 뒤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숙은 정희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예순들의 안주인을 빈손으로 몰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도연은 정희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수부대 시절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모님은 회장님이 남기신 진짜 뜻을 왜곡해서 정희 씨를 공포로 몰아넣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분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도연은 다음 날 곧바로 정희를 이끌고 태준의 전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취방의 낡은 문을 열고 나서는 정희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저택으로 당당히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정희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변호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공증 번호를 대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향해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숙이 휘둘렀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법적 효력이 정희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아니, 내 자리를 되찾고 싶어요. 정희의 눈동자에는 40년간 억눌려온 안주인의 위엄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서 묵묵히 정희의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 것은 탐욕의 눈먼 이들을 향한 차가운 심판뿐이었습니다.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창밖의 저택 방향을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폭풍의 중심부는 이제 강숙과 재민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침묵이 흐르던 저택의 거실에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숙은 이미 정희가 재산을 다 포기하고 떠난 줄로만 믿고 변호사들과 함께 집안 집기들을 살피며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재민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고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거실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도연이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꼿꼿하게 서서 그녀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강숙은 정희를 보자마자 눈썹을 치켜세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여긴 무슨 염치로 다시 발을 들였어요? 이미 각서 다 쓰고 나간 몸 아니냐고요. 저 기사놈 자취방이 벌써 지겨워졌나 봐? 강숙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낡았지만 위험 있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숙과 재민을 번갈아 보며 특수부대 장교 시절의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강숙 씨,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당신이 내게 했던 재산 포기 협박,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거. 여기 태준 씨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 있어요. 진짜 유언장이라는 말에 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펼쳐보았습니다. 공증 도장과 태준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박힌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강숙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일렁였습니다. 재민 역시 당황한 듯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오빠가 이럴 리가 없다고. 형님,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저 기사놈이랑 짜고 만든 가짜지. 강숙이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도연이 잽싸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도연의 단단한 손아귀 힘에 강숙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를 대동해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끝냈어요. 그리고 강숙 씨, 나를 속여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거. 사기 미수로 고소할 생각이에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주셔야겠어. 정희의 단호한 일갈에 강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올케의 입에서 나온 서슬퍼런 법적 대응에 그녀의 탐욕스러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어머니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40년의 인내가 빚어낸 가장 우아하고도 통쾌한 반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숙이 발작하듯 내지르던 비명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잦아들었습니다. 40년간 정의를 근본 없는 며느리라 멸시하며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신우이는 변호사가 제시한 법적 서류들 앞에서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정의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도끼 대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차분하게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이 화려한 공간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특수부대 장교 시절의 위험을 잃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강숙과 재민을 압박했습니다. 형님, 아니, 올케 언니,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오빠 재산이 남의 손에 넘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거지, 정말 언니를 해치려던 건. 강숙의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지만 정희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40년간 강숙의 독서를 받아내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곁에 서 있던 도연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 사람들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우리 집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도연은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으로 강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강숙은 억울한 듯 발버둥 쳤지만 도연의 단단한 손아귀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민 역시 고개를 떨군 채 고모의 뒤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잠시 가슴이 아릿해졌지만
이내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저택. 도연은 현관문을 굳게 잠그고 정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정희의 두 손을 소중하게 맞잡았습니다. 15년간 운전기사로서 그녀를 모셨던 그 손이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정희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 집도, 당신의 이름도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정희는 도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익숙한 살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밀려들었습니다. 좁은 자취방에서의 며칠이 꿈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비로소 얻게 된 진실. 정희는 생애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이 자신의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택의 창밖으로 노을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22의 정희가 이 문을 넘었을 때의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62의 정희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직 정희 자신으로서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맞이하는 저녁은 이전의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당당하게 되찾은 그녀의 자리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저택의 거실에는 이제 날선 비명도 탐욕스러운 눈빛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틈으로 스며든 따스한 오후의 햇살과 나른한 평화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40년간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금색 굴레를 벗어던진 채 도연이 정성스레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 거대한 성정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닌 온전히 그녀의 의지로 채워지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해외에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딸 서연이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 도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엄마의 얼굴에서 생전 처음 보는 생기와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으며 우리 엄마를 웃게 해줘서 고맙다는 짧고도 묵직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재민 역시 몇 번이고 대문 앞을 서성이다 돌아갔지만 정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이어 붙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도연 씨, 나 40에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정원을 내 손으로 가꿔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의 손을 빌렸죠. 이제 우리 같이 꽃을 심어볼까요? 정희의 제안에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시절의 날 선위엄은 이제 부드러운 반려자의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원으로 나가 흙을 만지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62의 정희와 54의 도연. 남들이 보기엔 이미 저물어가는 황혼의 나이일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뜨거운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의 손에 흙이 묻는 건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화려한 보석지를 끼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도연은 흙 묻은 손으로 정희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길에 눈을 맞추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정원의 꽃들처럼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최정이라는 이름 석자로 사랑받는 기쁨. 그것은 40년의 고통을 단번에 보상받기에 충분한 눈부신 축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택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에게 밀착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눈물을 훔칠 필요도 남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품 안에서 나지막이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40년의 긴 침묵 끝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한 여인의 실제 고백을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황혼의 로맨스였지만 정희에게 그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자아의 발견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62. 그녀는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시선과 책임감이라는 무게에 눌려 자신의 행복을 외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의의 용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일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62의 정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황혼에도 눈부신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